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있으신 부모님이라면 정말 필독서 중에 필독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중에 아무튼 그런 정도의 엄청난 아주 정말 꼭 읽으셔야 돼요. 이 책은 진짜 읽고 나니까 뭔가 망치에 머리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느낌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창 시절 때 제 성적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던 경험이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중학교 때였는데, 저희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고, 그냥 적당히 한 중간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중학교 때 어떤 시점에서 막 공부가 갑자기 하고 싶은 그 성취 동기와 동시에 성적이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그 학창 시절 때 요즘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아마 모를 텐데 MC 스퀘어라고 있었어요. MC 스퀘어 기억나십니까? 그 MC 스퀘어 보시면 MC 스퀘어 홍보 책자에 그런 게 나와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전교 뭐 한 200~300등이었는데 MC 스퀘어를 썼더니 지금 뭐 전교 10등이 됐어요. 이게 다 MC 스퀘어 덕분이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현실로 제 삶에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MC 스퀘어를 써서 그런 건 아니었고 MC 스퀘어를 쓰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마음에 그 공부를 하겠다는 성취 동기가 있었고 강력한 뭔가 동기가 있었고 그게 동기가 촉발되니까 더 열심히 스스로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 중1 때 한 400등 전교에서 전교 인원이 한 60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한 400등 정도 언저리였는데 공부 못했죠. 그랬는데 중2를 기점으로 수직 상승을 했어요. 4번을 보지 않습니까? 중간기말 보는데 400등 막 300등 100등 해서 중2 기말고사 때는 제가 전교 정확하게 7등인가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이를 그래도 제법 이제 나이가 이제 30이 훌쩍 넘었는데 기억해 보면 정말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지 않았나. 뭔가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중3 때는 되게 놀랐던 게 중2 때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중3 때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제 경험을 그게 과연 왜 그랬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릴 때 독서를 좀 했었는데 그 독서가 바탕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 정말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왜 흔히 학창 시절을 보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보다가 어떤 애는 초등학교 때 항상 막 1등을 하고 막 전교 회장도 하고 막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오면서 성적이 주저앉는 애들이 있고 맨날 축구만 하고 막 볼만 차고 공부도 안 하는데 갑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나 고등학교 와갖고 갑자기 수능이 잘 나와버리면서 명문대에 가버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물론 계속 공부를 잘하던 애도 있고 계속 못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변화가 많지 않은데 사람이 변화하기 쉽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사건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실제로 학창시절 때 보여요. 그런 거 보면 과연 이유가 뭘까? 얘는 정말 사교육을 잘 받은 걸까? 아니면 뭐 집에서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었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정답은 바로 독서를 바탕으로 한 문해력. 그러니까 글을 읽음으로써 빠르게 문맥을 파악해서 이 내용을 이해해버리는 그런 공부머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독서머리라고 해야 될까요? 글을 읽는 능력이 뛰어났다는 거죠. 예. 자기의 나이보다 자기의 학년보다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듣고서 이해하는 듣고서 배우는 공부가 아닌 읽어서 내가 텍스트를 보고서 깨우치는 글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글로써 이해하는 그 능력이 훨씬 더 높아야지만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게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실천 방법들도 정말 잘 나와 있어서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 게 대부분의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어떤 거 할지 모르니까 우리 아이가 뭐 랩스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건축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진가가 될 수도 있고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공부라도 좀 어느 정도 해주는 편이 선택의 옵션이 높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부를 잘하게 바라는데
내가 공부를 못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꼭 이 책을 염두에 두시고 이 저자가 평생의 경험이 담긴 이 저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논술 지도를 하면서 공부머리를 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사교육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정말 다 담겨 있어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보고서 뭐 이게 베스트셀러까지 갔을까 그렇게 대단히 뭔가 범용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책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읽어보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공부머리 독서법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는 최승필 님이시고요.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독서 교육의 모든 것. 독서 교육이란 게 과연 뭘까? 그냥 책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을 읽으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저자는 최승필 님이시고 여기 보면 독서교육 전문가이자 어린이 청소년 지식도서 작가 글도 좀 책도 쓰셨고요. 대치동 교육으로 제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대치동이죠. 세 군데가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아십니까? 대치동 그리고 목동 그리고 중계동 노원구에 있는 중계동 그렇게 세 군데가 좀 우리나라의 교육이 유명하다라고 소위 말하는 곳이죠. 대치동에서 강사 생활을 시작해서 12년째 독서 논술 교육에 몸담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저자는 이 독서를 통한 독서 교육에 힘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 저자만큼의 노하우를 가지신 분이 아마 좀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 도서는 사실 머릿말에 이 책이 기획된 의도가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머릿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왜 성적이 떨어질까? 몇 권의 책을 어떻게 읽었을 때 성적이 오를까? 어떻게 하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기를 수 있을까? 공부머리 좋은 아이로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신 성적에 비해 수능 성적이 낮은 아이들의 해결책은 뭐지? 현행 입시 제도에서 승자가 되는 방법은 뭘까?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수많은 어린 독서가들의 궤적 속에 자기가 경험했던 어린 독서가들, 자기가 담당했던 학생들의 그런 궤적 속에 이 모든 질문의 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제게 준 그 답을 알리기 위해 전국의 학교, 도서관, 교육청을 돌며 학생과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독서법이자 공부법인 강연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 책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경험들과 강연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리가 잘 된 핵심들만 모아서 기록으로 남겨서 이렇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기획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중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사교육을 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더 많은 학원에 다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성적은 오히려 폭락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초등학생 때 위력을 발휘하던 사교육이 갑자기 힘을 잃는 겁니다. 여기 보실게요. 그 단계에서 사교육을 받으면 읽고 이해할 필요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시 풀면 되죠. 읽고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라 듣고 이해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고 이해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글은 정교한 논리적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공부는 필요한 지식을 향해 직선주로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읽고 이해할 만한 능력만 있다면 일직선으로 달려가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은 다릅니다. 장황하고 세세합니다.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면 10분이면 끝날 공부도 강사의 설명을 들으면 1시간이 걸립니다. 쉬운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부법인 셈입니다.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교육을 하기 시작하면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하고 사교육을 하고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가 공부를 하는 방식을 이제 듣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 공부라는 건 이렇게 듣고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듣고서 이해하는 그게 바로 공부야라는 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공부긴 하나 정말 깨쳐야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러한 텍스트 글을 읽고서 그 글 속의 맥락을 빠르게 파악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글로 배우는 공부를 익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수련이 적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여기도 보실게요.
사교육의 두 번째 근본적인 결함은 읽고 이해하는 경험을 극단적으로 줄인다는 점입니다. 사교육을 많이 받는 초등 고학년 아이들은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일주일 내내 학원에 가기 때문에 남는 시간은 놀아야 합니다. 그 놀이에 당연히 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부모님들 역시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는 건 알지만 우선순위에 둘 정도는 아닙니다. 학원에 밀리고 숙제에 밀리고 스마트폰에 밀려 독서는 결국 늘 뒷전입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독서량이 부족한데 공부마저 듣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읽기 능력을 훈련할 기회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책을 많이 보시는 분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많이 안 읽는 편으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요. 통계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아이도 역시나 또 바쁘잖아요. 막 학원 가고 뭐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좀 놀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 도대체 책은 언제 읽어야 되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읽기를 훈련할 기회가 없어진다. 그것이 바로 문제고 그게 사교육을 통해서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초반까지는 크게 문제로 두각되지가 않는데 이제 공부량이 많아지고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중학교 고학년 그리고 고등학교에 넘어가면 이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사교육으로만으로는 어떻게 답을 낼 수가 없다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때 가면 좀 늦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실게요. 스티브 잡스의 초등학교 성적표에 적힌 평가랍니다. 뛰어난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 뛰어난 독서가이지만 독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학교 공부에 의욕이 없고 목적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로는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 스티브 잡스의 어릴 적 성적표일 것 같죠? 그쵸? 스티브 잡스도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다독가임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이들을 얘기한 거였냐면 앞에 핀란드의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거의 안 하고 노는 위주로 생활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놀기 때문에 우리 관점에서 보면 거의 방치되고 있는 거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학습이라고 부를 만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학습을 시키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유아에게 학습은 금기사항입니다. 핀란드는 8세 미만의 아이에게 문자를 가르치는 것을 아예 법으로 금지해 놓았습니다.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아예 하지 못하게 금지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자란 영어와 같은 외국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모국어인 핀란드 알파벳을 말하는 거죠. 핀란드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이 조기 문자 교육을 금기시합니다. 독일의 초등학교 취약 통지서에는 귀대의 자녀가 입학 전에 글자를 깨치면 교육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버젓이 박혀 있습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저만 해도 이제 그 아이가 5살인데 이제 한글을 좀 띄고 싶어 갖고 봤더니 제가 직접 가르쳐 주니까 조금 그 공부가 잘 안 하고 아빠랑 하기 싫어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한글나라 선생님하고 좀 했더니 또 재밌어 하더라고요. 또 그 선생님이 여성분이고 또 재밌게 막 방방거리면서 막 하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시켰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도 이 유럽이나 핀란드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하고 있는 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고 있긴 한데 저도 고민이 되긴 해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데 한글은 일단 띄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우려 때문에 일단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무튼 그 어린 시절에 일부러 조기 교육을 해서 글자를 떼게 하면은 그거 안 되고 그걸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실제로 눈부신 효과를 거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한글을 읽고 5살짜리 아이가 파닉스를 합니다. 투자를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이것이 교과 과정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위력을 발휘하고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막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확실한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렇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정반대죠. 일단 조기 교육이 아이의 뇌를 파괴한다는 연구 결과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기 보실게요. 그 단계에서. 영유아의 두뇌는 신경회로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매우 엉성한 상태예요. 엉성한 전기회로에 과도한 전류를 흐르게 하면 과부하가 걸리듯 과도한 조기 교육은 과잉학습장애 증후군, 우울증, 애착장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기 교육은 조립을 채 끝나지도 않은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조기 교육의 문제점이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아닌데 이 조기 교육을 하면서 벌어지는 아이의 뇌와 학습 태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를테면 공부는 이꼴 싫은 거야. 하기 싫고 귀찮고 힘들고 머리를 아프게 하고 아무튼 하기 싫어라는 그런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감정을 공부와 대등하게 공부하면 그걸 떠올리게 만드는 그게 굉장히 안 좋고 게다가 또 영유아의 두뇌는 완전히 신경회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과도한 게 안 좋은 겁니다. 일단 여기서 볼 수 있는 지점은 과도한 조기 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의 뇌가 너무 힘들어해서 이거를 소화한다기보다 오히려 더 그 부정적으로 우울증이 온다든지 그리고 애착 장애가 온다든지 하는 그런 지점에서 정말 오히려 더 안 좋은 그 영향을 끼친다. 전반에 걸쳐서 당장 그 교육을 하는 초반에는 막 우리 애가 막 영어도 한두 마디씩 뱉고 막 한글도 읽고 막 책도 잘 막 혼자서 보는 것 같고 해서 남들보다 한글도 빨리 돼서 정말 천재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너무 지나쳐서 막 뭐 과학학원도 보내고 뭐 실습학원 보내고 막 뭐 하고 막 많이 뭔가를 시키고 막 힘들게 만들어 버리면 막 학원 막 계속 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게 돼 버리면 아이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못 모르고 하다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힘들어지고 지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에 일찍 눈을 뜬 아이일수록 그 정도가 심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중학생이 되면서 성적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언어 능력이 낮고 생각을 깊이 해본 적도 없으니 공부를 잘하려야 잘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남들 못지않게 교육에 신경을 써왔으니까요. 결국 부모님들은 성적 하락에 대한 처방이자 벌로 스마트폰 압수와 컴퓨터 게임 금지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의 모습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순하고 착했던 아이가 스마트폰을 뺏으려는 부모를 완력으로 저지하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때 부모님이 받는 충격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가 보통 그 다큐멘터리나 뭔가 그 시사 프로에서 나왔던 그런 아이의 모습들 이런 것들 좀 상상이 되십니까? 애가 하도 말을 안 듣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해서 그걸 뺏었더니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렇게 착했던 아이가 막 부모님한테 대들고 막 이런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은 어릴 핏덩이를 이제 키워갖고 우유 먹이고 막 똥기저귀 갈고 하면서 어떻게 키우고 막 했는데 중학생이 되더니 저놈이 저렇게 변했다는 거에 이제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요즘에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이 그러니까 일찍 눈을 뜨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타협을 하기가 되게 쉬운데 예를 들면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스마트폰을 최대한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핸드폰을 못 사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늦게 스마트폰을 갖고 있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게 중요하겠죠. 그냥 무턱대고 안 사주면 다들 스마트폰 갖고 있는데 친구들이 나만 없으면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스마트폰 말고 차라리 피처폰을 사주던지 해서 연락은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 때 스마트폰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스마트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그 SNS나 게임 때문인데 게임 말고 다른 거를 재밌게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고 야 세상은 이 컴퓨터 게임 말고도 재밌는 것들이 정말 많아. 뭐 공 차는 것도 재밌을 수 있고 어디 나가서 여행을 다니는 것도 재밌을 수 있고 이렇게 책을 보는 것도 재밌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재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스마트폰에 아직 집중하지 않아도 나는 다른 게 또 재밌는 것들이 있어라는 아이가 재밌어 하는 그런 도구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야 너 스마트폰 안 돼 하면 아이는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빠가 혹은 엄마가 같이 아이와 함께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재미있는 뭐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악기를 연주하든지 하는 뭔가 취미나 재밌는 거를 심어줘야지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기 한번 보실게요. 다독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 도서관을 통째로 읽어내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이들의 천재성은 뛰어난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칠 듯한 독서 욕구에 있습니다. 운동 중독자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온몸이 근질근질한 것처럼 잠시도 활자를 읽지 않으면 뇌가 근질거려 견디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항상 책을 손에 달고 다니고 어쩌다 책이 없을 때는 하다못해 광고판이나 제품 설명서라도 읽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 바로 이것이 천재성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독서에 대한 강렬한 열망 말고 그 무엇도 이렇게 책을 읽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 되게 놀라웠어요. 보통 천재성이라 하면 뭔가 비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암산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이해력이 빨라서 뭔가를 창의적으로 막 생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에 뭔가 비범한 능력적인 부분을 생각하는데 다독가의 천재적인 지점은 뛰어난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바로 독서 욕구에 있다는 거죠. 이 미칠 듯한 독서 욕구 자체가 재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사실 시켜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누가 시켜서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푸시해 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책을 만약에 내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많이 보고 싶어 한다라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굳이 푸시하지 않아도 아이가 스스로 책을 좋아하는 독서 욕구가 스스로 내 안에 자리 잡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책 읽어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가 어떤 지점에서 예를 들면 어떤 때는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다가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공룡을 좋아하고 공룡에 또 미친 듯이 집중하고 하다가 뭐 또 관심이 넘어가는 순간이 있는데 그렇게 무언가 관심을 가졌을 때 그 분야에 대한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한테 공룡에 대한 만화도 보여주고 책도 많이 읽어주고 공룡에 대해서 막 설명도 많이 해주고 직접 공룡 모형들도 많이 만져보고 공룡 박물관도 가고 막 하는 식으로 그 아이의 뭔가 아이가 나 이거 재밌어. 나 이거 좋아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거에 집중해서 그거를 굉장히 팔 수 있게 딥하게 들어가서 완전히 그걸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항상 이것과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보통 생각하면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너무 공룡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하나만 몰입하는 것 같아서 이걸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데로 좀 관심을 분산시켜 줘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른바 제너럴리스트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어차피 깊게 본다고 해봤자 그게 엄청나게 깊은 부분도 아니고 차라리 그렇게 깊게 집중해서 무언가를 공부하려고 하고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스스로의 유인 동기가 생겼을 때 그걸 하게 해주는 게 더 깊은 수준의 뭔가 공부와 그런 학습 실력이 배양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룡을 공룡 고수가 되면 로봇의 고수도 될 수 있고 그림의 고수도 될 수 있고 축구의 고수도 될 수 있고 하는 것처럼 통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한 부분에서 한 섹터에서 최고점을 찍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걸 집중하고 있는데 그걸 부모님이 너 공룡만 하면 안 돼. 너 그림도 그리고 피아노도 치고 또 한글도 배우고 그거 아니야. 너 공룡만 하면 너무 지식 편식이야. 편식하면 되게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책에서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책 읽는 게 좋은데 독서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시면 여기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저자가 많이 정리해서 이렇게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초등학교 독서법은 어떠한지 중학교 독서법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정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갈무리해서 아이를 키우시는데 활용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책 정말 추천드리고 꼭 사서 한번 아이를 키우시는데 같이 반려로 삼으셔서 책을 함께 하시면 정말 큰 성취와 남들과 다른 아이와 다른 나만의 나의 아이의 그런 성취를 얻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부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